어머 세상에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공산주의 그 주민자치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제가 어제 이거 읽다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되는 거죠. 충격적이다. 안 해는 줄 알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어. 가지고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얘들 무섭다. 그래서 얘들은 전략 전속을 했잖아요. 실패하면 또 2단계, 또 실패하면 또 다음 단계로 해서 어쨌거나 얘들은 끝까지 뭐냐 공산화예요. 얘들은 목적이. 어? 그거예요. 뭐 너네 도덕성 없다. 조국이 아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놓고 보자 이거거든요. 이거라고 이거. 그래서 우리 뭐 얘들은 부정선거 뭐 장난이죠. 부정선거 제시가 안 느껴요. 얘들은 제시가 안 느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얘기하잖아요. 투표는 인민이 하고 개표는 우리가 우리가 해서 한다. 예. 우리가 하면 되고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심을 기대면 안 돼. 이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그 영화 같은 거 이제 보면은 예. 그 영화들아 내가 생각이 나는 게 참, 결론이 참 우습게 이제 난 게 있어. 어려움을 막 뚫고 막 다 왔어 이제. 근데 인민군 17살 뭐 16살짜리 애가 막 해가지고 그 사람 왔는데 저 적군이 오는 거야. 그래서 총으로 빵 하니까 끝났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렇게 영화 끝이 나는 거야. 이게 영화였어요. 그래 내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그 허무한 거 아니에요? 허무하지 허무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도 네. 마찬가지잖아. 인생도 30, 40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죽을 때 되면 후회한다. 많지 대부분 후회하지. 그래서 그렇지 않게 살려고 하는 것은 뭐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럼요. 북한과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개최, 마르크스 사상,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등 사회주의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좌파 단체의 대명사다. 가봤어요. 이게 바로 그 민주노총의 금령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를 휘장에 그냥 가려놓았을 뿐이지. 네. 이제 얘들의 본색은 뭐냐? 이제 우리 느꼈잖아요. 공산주의자. 아까 얘기하셨잖아. 하기 위해서요 모스크바에 그 혁명가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혁명가를 몇 명을 양성했느냐 하면은 26명을 양성했는데요. 그 중에 조선민족이 몇 명이면 18명입니다. 인도인이 3명, 중국인 1명, 베트남인 1명, 필리핀 1명.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당시 레닌이 봤을 때는 앞으로 동아시아를 공산화시킬 수 있는 것은 조선인이다, 한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박진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바로 레닌의 비서로 채용을 하고 그 사람을 공작 요원으로 어디에다 보내 하바노프스크로 보내가지고요 이동희를 포섭했습니다. 이동희를 레닌의 공작금으로 포섭을 해서 그 사람을 어디다가 침투시키냐면 우리 3.1운동 이후에 상해에서 만들어진 뭐죠? 임시정부에 침투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월 달에 있는 통합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소위 말해 공산 세력을 임시정부 안에 가장 주도적인 어떤 위치에 박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대통령이 누구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를 반대하다가 실패를 하고 결국은 21년도에 그 다음에 레닌의 그 이동희의 공작 공작 내용이 이제 들통나는 바람에 결국 그거를 핑계로 공산주의 세력을 임시정부에서 싹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태평양이라는 잡지에서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논설을 쓰고 공산주의 실체를 가장 세계에서도 정확하게 아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했는데 그 원인이 이와 같은 임시정부에 있는 소련의 공작을 정확하게 경험한 어떤 덕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한 사람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길선주 목사님 아시죠? 그분에 의해서 장대현 교회가 자기 800평이 그분의 사지를 틀어가지고 토지를 귀부해서 만든 교회입니다. 그리고 1905년 을사조약에 맺어질 때 그래서 뭐냐를 하면 새벽기도도 만들고 세계에서 새벽기도를 처음으로 만든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통성기도를 만들고 심령대붕회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에요. 애국적이고 3.1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분인데 26년도 돼가지고요. 이분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사상이 국내에 침투한 거는 21년도쯤 됩니다. 그런데 25년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고 26년도에 쯤에는 뭐냐면 좌익단체들이 338개의 단체가 만들어질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때 26년도에 바로 사회주의 세력이 교회 내로 침투를 했어요. 교회 내로 침투를 했는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을 수국골통이라고 몰아내려고 청년 교인들이 이 길선주 목사님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31년도쯤 됐을 때 길선주 목사님이 느끼기에는 만주사변이 터지고 하니까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는 평양이 앞으로 멸망할 거라는 걸 예언하고 다녔습니다. 평양 멸망, 동방의 예루살렘 멸망.
이거를 끝없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공산주의 사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세력이 교회 내로 침투를 하고 앞으로 특히 북한 지역에 그게 많이 확산되는 걸 보면서 앞으로 교회가 북한의 예루살렘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하지만은 결국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아마 북한이 무너질 거라고 봤던 겁니다. 32년도에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3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공산주의 실체를 정확하게 경종을 울려주는 지도자가 사라져버렸고 결국은 북한은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의 뭐냐면 체제전쟁은 일제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해방된 후에는 어떻게 됐냐? 여러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듯이 좌우에 치열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박근영과 남노당 세력들의 어떤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세력과 그 다음에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를 막으려고 하는 반공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치열한 투쟁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그러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그런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그래서 말하는 1차 체제전쟁의 결말은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안착되는 결과를 낳게 됐죠. 1차 체제전쟁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2차 체제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남침을 했죠. 그래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유엔과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와서 그를 막아주고 북군이 또 많은 피를 흘리고 또 많은 민간인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피를 흘린 그 덕택으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호됐던 겁니다. 그게 바로 2차 체제 전쟁입니다. 그 이후 우리 국민들은 공산주의는 나쁘다는 반공의식을 모든 국민이 다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란 튼튼한 어떤 그것을 이제 같이 나머지 이희천 TV를 구독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85년 좌익운동권이 대학가에 등장하고 85년 6년도부터 그것도 북한의 어떤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모시는 주체사상이 대학가에서 우주처럼 등장하는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선거로 그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라 추종했던 사람들이 선거로 정권을 잡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 등장한 이후에 많은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법률을 바꿔가지고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우리는 거기에 엄청난 저항을 했습니다. 저항을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선거 때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끝없는 이 선거가 그냥 단순한 선거가 아니고 체제 대결의 하나의 전투의 장면으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웠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선 후에 검수완박법이라는 걸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애국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얼마나 치열하게 저항했습니까? 이것도 체제전쟁의 전투의 한 장면이었다. 지금 지난 대선도 그렇고 지금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그렇고 장차 다가올 총선도 아마 대전의 일환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체제전쟁이 종결된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 전개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다수가 지금 그들 진보 세력이라고 민주 세력이라고 포장하는 그들이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체제 분자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를 물리칠 때까지입니다. 결국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다수가 이 체제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비로소 그때 우리 체제전쟁은 종결된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냐면 이 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생각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의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상관을 심어주는 데서부터 이 문제의 해결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좌익운동권이 대학가에 등장하고 85년 6년도부터 그것도 북한의 어떤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모시는 주체사상이 대학가에서 우주처럼 등장하는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선거로 그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라 추종했던 사람들이 선거로 정권을 잡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 등장한 이후에 많은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법률을 바꿔가지고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우리는 거기에 엄청난 저항을 했습니다. 저항을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선거 때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끝없는 이 선거가 그냥 단순한 선거가 아니고 체제 대결의 하나의 전투의 한 장면으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웠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선 후에 검수완박법이라는 걸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애국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얼마나 치열하게 저항했습니까? 이것도 체제전쟁의 전투의 한 장면이었다. 지금 지난 대선도 그렇고 지금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그렇고 장차 다가올 총선도 아마 대전의 일환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체제전쟁이 종결된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 전개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다수가 지금 그들 진보 세력이라고 민주 세력이라고 포장하는 그들이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체제 분자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를 물리칠 때까지입니다. 결국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다수가 이 체제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비로소 그때 우리 체제전쟁은 종결된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냐면 이 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생각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의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상관을 심어주는 데서부터 이 문제의 해결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인용을 합니다. 신 협박 접종이 기념된 게 아닙니다. 이게 공산화의 그 초석을 까는 것 중에 혈통다리가 되겠습니다. 모두 깨어나세요, 우리 국민들.